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천 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아,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아휴,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 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책도 있었습니다.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이게 안 돌아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no, pulso no. Necesito vuestro impulso, necesito vues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끼리 노는 거구나. 와, 진짜 진짜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2009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충격 보도. 10년간 사기꾼에게 놀아난 귀족 가문. 프랑스의 유서 깊은 명문가인 베드린가를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기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10년. 야, 10년이면 진짜. 근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면은 뭐 유서 깊은 가문이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근데도 저게 됐다고요? 근데 10년간 서왔으면은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 프랑스의 귀족 가문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은 티에리 틸리였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틸리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귀족 베드린가의 일원인 기슬레인 드 베드린. 그녀가 청소업체를 찾고 있다는 걸 안 틸리는 일단 청소업체 대표로 위장해 접근. 제가 상속세에 대해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이건 뭐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법대를 중퇴한 틸리는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기술레인의 환심을 샀고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은 기슬레인은 가족 모임에 틸리를 초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린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틸리는 본격적으로 사기극에 돌입. 저는 나토 출신의 비밀 조직 요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틸리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 프리메이슨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며 베드린 일가를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저 가문의 명예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틸리는 베드린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부타, 화재 등 범죄 사건을 조작. 불안에 떠는 베드린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이들을 보호해주겠다며 프랑스 로트 에가른주의 한 성에 감금, 시계와 달력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면술까지 이용해 가족들을 이간질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자선단체가 이들을 보호해준다고 속여서요. 그 자선단체에게 줄 비용을 핑계로 부동산 위탁 증서를 받아내는 등 10년에 걸쳐 베드린가로부터
부동산 7채와 한화 약 62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아우, 재산을 위탁했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완전 이게 세뇌도 그냥 완전 100% 세뇌인데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제 10년이나 속았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거예요? 자, 2009년 베드린가의 세금 체납 문제로 프랑스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 그리고 뒤늦게 서울에서 도망친 가족의 신고 덕분에 희대 사기꾼 틸리의 만행이 드러났는데요. 틸리에게 세뇌당한 피해자 기슬레이는요. 그는 우리 삶의 10년을 훔쳤고 모든 걸 파괴했어요. 결국 사기꾼 틸리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월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당시 독일에서만 약 170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실종.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시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독일 내에선 역사적인 재앙으로 언급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폭삭 주저앉았네. 그렇습니다. 자, 당시 많은 방송국들이 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독일 유명 방송사의 아침 방송 진행자이자 베테랑 기자인 수잔나 올렌 역시 큰 피해가 발생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Tatsächlich mit angepackt. Ja, man versucht, das zu retten, was noch da ist. Wir haben hier von morgens bis abends zum Beispiel die alten Pflastersteine irgendwie rausgekramt, weil die Menschen hier versuchen, 올렌은 참혹한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등 사람들은 카메라 밖에서도 진정성 있는 그녀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요. 화면 밖에서도 노력하는 진정한 기자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저런 저널리스트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에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좋은데요? 자, 그런데 네. 며칠 후 사람들은 올렌을 향해 이 사기꾼 다 쇼했어? 하며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쇼한 거야? 쇼하고 있네. 쉐라이. 뭐하니? 올렌이 리포팅 전 옷과 얼굴 등에 진흙을 바르는 모습이 포착. 즉, 그녀는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았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발로 뛴 척 연출을 하며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겁니다. 이에 올렌은 SNS를 통해 언론인인 제가 해선 안 될 행동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사죄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저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는 참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올렌의 사기 보도에 해당 방송국은 그녀의 취재는 저널리즘 원칙을 명백히 어겼다라며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진정한 기자라면 자신의 이미지나 이득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실 전달을 우선시해야지 않을까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독일 화가 막스 에른스트. 그의 작품 숲2는 수십 년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 세상에 다시 등장. 당시 막스 에른스트 최고 전문가인 베르너 스피스의 진품 감정을 마친 뒤 2006년 한 수집가에게 약 76억 원에 팔리며 엄청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1년 당시 팔린 막스 에른스트의 숲2가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전문가한테 진품 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권위자가 그러니까요. 해준 거 아닙니까? 이 위작 스캔들의 주인공은 독일의 화가 볼프강 벨트라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요. 그가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하일리 캄펜동크, 앙드레 드랭, 키스 반 동겐 등 전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 14점을 위조, 약 5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와. 되게 잘 그려놨다. 저주받은 재능이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미술품을 감별할 때 화가 고유의 붓터치, 기법 이런 화풍을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요. 현미경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캔버스의 재질, 사용된 물감의 종류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위작을 감별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벨트라키는 위작을 그릴 때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완벽히 파악하고 내가 그 화가가 돼야 한다고. 원작의 화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시대에 사용한 재료들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똑같은 물감, 똑같은 붓, 똑같은 캔버스를 사용했고요. 심지어 피곤해 죽겠네. 이 사람은 왜 하필 새벽에 그림을 그린 거야?
원작 화가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만약 원작의 화가가 새벽에만 그림을 그렸다면 벨트라키도 새벽에만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렸다면 똑같이 비 오는 날에 그리고 원작이 이틀에 걸쳐서 완성됐다면 벨트라키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틀 안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 재능이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작품 그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치밀하게 이제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어쩌다 들통이 이렇게 난 거예요? 아,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스위스 미술관에서 벨트라키가 위조한 하인리 캄펜덩크의 붉은 말을 구입, 작품 보존을 위해 그림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티타늄 화이트 물감 속 성분에 화가 캄펜덩크가 활동했던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하.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들통난 벨트라키는요, 위작한 이유에 대해 제 이름을 건 그림을 76억 원에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라고 밝히며 위조 사실을 자백.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5년에 석방됐는데요. 위작 스캔들로 유명해진 그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 작품 해요. 이 정도 재능 있으시면. 그럼.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는 군의관입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달콤한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최근 활기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 연애하는 척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속나 이걸? 이게 너무 되게 많이 취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건데 제 사진을 긁어간 계정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런 그게 먹히나? 그게 먹히나? 유럽 나 그게 진짜 황당한데? 바보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게 먹혀야 그걸 이게 개정하는 왜? 아니 제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했더니 답이 더 황당했는데 규제를 못한대요. 어머. 내 사진을 쓴 것만으로는 사기 계정인지 내 팬 계정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는 팬이 없다. 공무원 당신도 아시지 않냐? 내가 팬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나는 안티 팬도 없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무려 57건 발생. 그리고 피해 금액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이없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작전 중 금괴를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낼 건데 운송비 좀 내줄래요? 러시아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외로우면 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금괴를 왜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파병, 군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 나사 직원까지 소위 엘리트 직업군을 사칭하고요. 또 피해자들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 사진을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랜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항공료, 통관 수수료, 택배 수출 비용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방법 없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외국인이 SNS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목적이라며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를 주의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금하지 말 것, 선물 발송을 빙자한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자, 두 기자님, 이제 실제 희대 위조지폐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보셨죠? 너무 그럼요, 좋죠. 그럼요. 사실 그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캐프리오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를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 아,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아, 확실히구나. 아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ó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Lueg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단돈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뭐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아,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무범하다. 사실 구스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스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참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2009년 영국 50대 여성 주디스 스틸웰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오비 엘리아스란 남성을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fall in love. 3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완벽했던 남편 엘리아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또? 알겠어. 자기 조심히 다녀와. 남편 엘리아스가 두바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틸웰은 약 4,400만 원의 사업 자금도 지원해 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끝났잖아. 네, 두바이 사업 잘 되라 응원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15년 2월 남편 엘리아스가 어김없이 두바이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에서 두바이가 아닌 호주행 티켓 결제 내역을 발견한 스틸웰. 그녀는 당장 남편 엘리아스에게 연락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아니, 친구랑 호주에 들렀다가 두바이에 왔어. 나 지금 저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불안합니다. 바람 피나요? 바람이면 좋겠는데. 좋겠다고요? 그 바람이 좋겠는데. 그렇지. 세계관이 나랑 너무 달라. 아,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바람인 걸 왜 좋아해? 내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와이프가 줬던 돈이고 뭐고 이미 다 날려먹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바람은 당연한 거고. 바람 피는 게 낫다, 차라리. 아니, 그 바람으로만 정도에서 그치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죠. 바람은 유인이 가능하다.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엘리아스가 출장을 떠나고 3주 뒤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한 여성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틸웰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남편 엘리아스가 호주로 향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에이, 합니다. 바람 맞네요. 진짜 바람 맞네. 바람이었습니다. 네. 스틸웰의 남편인 엘리아스는 원래 62세이지만요. 호주의 여자친구를 만날 땐 47세 스티브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엘리아스의 여자친구가 무려 46명. 기억이 나? 헷갈리지 않나, 인간적으로?
자, 그동안 엘리아스는 두바이로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던 46명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아, 일 안 해요? 야, 웬일이냐, 어떻게. 아니 되게 부지런하다. 그는 부인인 스틸 웰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자친구들과 동거하며 사업 자금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았는데요. 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틸웰은 엘리아스에게 이혼을 통보. 하지만 영국 국내법상 엘리아스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사로 가서 엄청 때려야죠, 저거는. 손해배상? 그럼요. 위자료 같은 걸로. 네. 저 응징을 해야지. 2003년 영국. 무고한 두 여성을 납치해 10년 동안 감금, 그리고 학생들에게 약 100만 파운드, 무려 한화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한 범죄자 로버트 핸디 프리가드가 체포됐는데요. 사이비 교주 뭐 이런 거예요? 그러게 뭔데 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둬두고 돈을 뺏어? 1992년 영국 슈롭서 타운에서 바텐더 겸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프리가드는요, 근무 중 친해진 학생들에게 사실 내가 MI5 정보요원인데 말이야. 너 테러 대상이 됐어. 살고 싶으면 내 말만 들어. 당시 영국은 아일랜드 무장단체들의 폭탄 테러가 빈번하던 시기로요. 프리가드는 테러의 위협에서 지켜주겠다며 학생들에게 접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서요. 무려 한화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한 겁니다. 심지어 2명의 여성은 프리가드의 제안에 따라 그의 은신처로 이사. 여기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얌전히 있어야 돼. 프리가드는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그녀들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도록 통제했고요. 그 사이 한 여성은 프리가드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야 진짜. 사이비 교주도 그거 아니었다고? 이건 뭐냐 또. 완전히 가스라이팅이네.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프리가드는 2003년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대대적인 수사 끝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프리가드는 2007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건 또 뭐예요? 프리가드에게 납치 감금됐다가 10년 만에 구조된 피해자들은요. 제가 납치를 당했었다고요? 저 지금 테러 단체에 끌려가는 거 아니죠? 오히려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요. 프리가드에게 완전히 동조돼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고 프리가드와 함께 지냈던 겁니다. 진짜 보호받고 있는 줄 알았던 거군요. 피해자들은 뒤늦게 자신이 속아서 납치된 사실을 알았지만요. 알았어? 법정에선 프리가드는 아, 내가 납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랑 같이 산 거예요. 강제 납치도 불법 감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무엇보다 프리가드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요. 결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가출과 동거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불법 감금, 강제 납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프리가드는 2009년 5월 석방됐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피고인 키선 윌킨스의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없이 홀로 대변하던 윌킨스가 몸이 아픈 건지 힘들어하더니 갑자기 기절.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머. 너무 극도의 어떤 그 긴장 상태에서 뭐가 확 왔나요? 아니면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병. 그런데 말입니다.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뒤 재판을 속행. 윌킨스에게 징역 48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 The defendant is slouching over to the side and acts like he's 사실 윌킨스는 아파서 쓰러진 척 연기. 그러니까 꾀병을 부려서 수차례 재판을 연기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스멜링 솔트를 윌킨스의 코앞에 가져다 대자 기절한 줄 알았던 윌킨스가 즉각 반응, 움찔하며 바로 눈을 떴습니다. 꾀병이었어요. 저러거나 간지럽히면 돼요. 간지럽히면 못 견뎌요. 야, 이게 이제 꾀병을 부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가 확실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재판을 연기하려고. 연기해 보려고 꾀병을 부린 거죠.
2007년 이탈리아 페루지아. 대학생 메르디스 커처가 성폭행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한 커처의 룸메이트였던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아만다 녹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외 공범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녹스의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사망한 커처의 혈흔과 녹스의 DNA가 검출됐고요. 검찰은 이를 유력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집단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싸움이 벌어졌고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스의 공범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 당시 녹스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2009년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스가 항소한 결과 판결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녹스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또 무죄가 나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범이 따로 나왔나? 미국인이 이탈리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미국, 이탈리아 양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인 녹스가 이탈리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자 미국의 자국민 보호법에 따라 법의학 전문 수사관들이 출동. 흉기에서 발견된 DNA 양이 너무 적고 DNA를 채취한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증거 무효화를 주장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1년 녹스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피렌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 피고인 녹스는 사건 발생 초기 가짜 증언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또 피해자가 저항했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에게 공격당했다고 판단된다. 녹스는 징역 2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판결이 뒤집힌 거네요. 그렇죠. 다시 유죄가 된 거죠. 유죄가 되고 형량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2015년 3월 이탈리아 대법원은요. 사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DNA가 발견됐지만 녹스의 DNA만 증거로 제출된 점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녹스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며 팽팽했던 법정 공방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또 유죄, 또 무죄. 결국은 무죄가 됐는데 가해자를 못 잡은 게 된 거예요.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죠. 2013년 3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 집주인인 64세 여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여성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은 불나기 화재 전에 죽였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죠. 그럼 혹시 그 흔적을 없애려고 방화를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여놓고 네네.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된 용의자는 사망한 여성과 오랜 친구 사이였던 53살 남성 게리 로슨. 그는 살인과 방화, 증거 조작, 시신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지지부진.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재판은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게리 로슨의 재판이 3년 동안 이어진 이유. 뭐라고요? 뭐야? 게리 로슨은 재판 때마다 마치 악마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절규, 이상 행동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고요. 이로 인해 재판 진행이 불가능. 이렇게 로슨의 재판은 무려 3년이나 연기됐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건 뭐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재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뭐 약물 치료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이 3년째 접어든 2016년 게리 로슨의 난동에 당황한 판사와 달리 검찰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재판 때마다 로슨이 발작을 일으키자 검찰이 로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신과 의료진에 따르면 게리 로스는 2013년부터 쭉 꾀병을 부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쇼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로스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척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3년 내내 별짓을 다 하네요, 진짜. 그 노력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지. 결국 3년이나 재판을 연기시킨 로슨의 거짓 연기는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방화, 증거 조작, 시신 훼손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연기까지 행한 게리 롤슨에게 최대 8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연기가 아닌 죄를 뉘우치는 진심만이 통한다는 것 깨닫길 바랍니다.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엾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eless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o his mother. I had to learn over the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솔직히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뭐야? 야. 와, 열받는다. Oh my God. 야. Better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see, I can... 야,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온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게 주는 벌의 목적이라는 게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잖아요. 교화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역이용하려 한 점이 아주 악랄해 보입니다. 예. 20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어.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불안해.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어요? 진범은 설마.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샤이엔이 맞았습니다. 뭐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샤이엔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굴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아,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있잖아. 네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샤이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출신의 베나비데스는 여자친구의 21개월 된 딸 콘수엘로를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콘수엘로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1개월 아이요. 21개월은 두 돌도 안 된 애잖아요.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좀 계속. 그런데 16년이 지난 2009년 사건은 생각지도 않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이던 베나비데스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베나비데스 사건의 보고서를 재조사하던 다이아몬드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니, 내가 잘못된 증언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소아과 전문의로 1993년 베나비데스 재판 당시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콘수엘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전달받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떤 증거길래? 궁금하죠? 네. 베나비데스의 항소 변호사가 입수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은 출혈의 흔적이나 성적 학대로 인한 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돼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 재판 당시 중요한 병원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박사는 일부 의료 기록에만 의존해 잘못된 증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뿐 아니고요. 당시 콘수엘로의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 병리학자 제임스 디블린 역시 콘수엘로의 내부 부상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 법의학 병리학자와 의료진들의 결정적 증언이 있었으니 배심원단은 베나비데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근데 그 법의학 병리학자는 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법의학자 디블린이 이 사건을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본 이유. 당시 콘수엘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과정에서 카테터 삽입 시도로 인해 그녀의 생식기가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의 상태, 수술을 받았던 기록 등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디블린과 의료진들은 콘수엘로의 신체가 훼손된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야, 이거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에 베나비데스에 대한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부정확한 의료 정보에 근거해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난 증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고요. 아동학대 분야의 최고로 불리는 전문가 아스트리드 히거 박사 또한 성적 학대로 사망했다는 기존 부검 결과는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긴 공방 끝에 베나비데스는 26년 만에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왜곡된 증거와 잘못된 증언 때문에 긴 세월을 사형수로 살아야 했던 베나비데스. 억울함은 바로 잡았지만 송두리째 흔들린 그의 인생은 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2016년 10월 독일의 한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소녀 마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강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당시 독일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이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후세인 카바리였습니다. 아니 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인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사건 현장에서 카바리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며 용의자로 지목된 건데요. 이후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그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성폭행은 사실이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폭행 증거는 있는데 살해 증거가 없으니까 저거라도 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당시 CCTV도 또 목격자도 없었고 살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려던 찰나 한 줄기 빛처럼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돼 후세인 카바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 그래도 증거가 다행히 나왔네요. 뭐가 나왔을까? 그 증거는 바로 뭐야 이거? 이 건강 앱입니다. 어? 건강에 저도 쓰는데? 이게 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증거가 되죠? 몇 걸음이게 나와서 걸렸나? 자,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이 앱이 후세인 카바리의 범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CCTV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건강 앱이 기록을 했을까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마리아의 시신은 이 다리 아래 강에 유기돼 있었습니다. 네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 후세인 카바리의 건강 앱은 그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대박. 경찰은 이 수치가 후세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끌고 강둑으로 갔을 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까지 진행. 후세인의 활동 기록과 유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왜 제가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딱 계단 오르내리면 바로 딱 1이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수로만 잰 게 아니라 네. 이 시간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다리를. 시간에 요만큼 이 다리에서 강둑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해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 그게? 살해했다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건강 앱이 기록한 후세인 카바리의 행적을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아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후세인 카바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이 사건은 앱이 증거로 채택된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네. 변했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 프로그램, 뭐 스마트 스피커 녹음, 뭐 이런 디지털 증거들이 채택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이렇게 앱이, 그것도 건강 앱이 채택됐다는 그러게요. 사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2월 일본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한 인기 배우가 갑자기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계약을 해지당한 배우는 오자와 렌. 그는 2013년 가면 라이더 시리즈에 출연한 뒤 성우로도 활동하며 연극, 뮤지컬 무대에서도 맹활약. 자, 그리고 데뷔 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쑥맥 이미지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유 연애 좀 하면 안 됩니까? 뭐 연애했다고 계약 해지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이미지가 연애를 못하는 이미지였으니까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긴 한데 계약 해지는 아니지. 그게 계약 해지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하고요. 팬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소속사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다신 TV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좋아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며 오자바 렌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으면 배우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를 응원해줘야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 정도면은 여자친구가 없는 척을 했다는 거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또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뿐만 아니라 평소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며 가학적인
노예 취급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의 악마 같은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그게 내 맞아?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강제로 종용. 심지어 임신한 여자친구의 배를 수차례 가격하는 인간 말종의 만행들을 벌였습니다. 계약 해지네, 계약 해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저건 고소당해야지. 네, 계약 해지고 감옥 가야죠. 강제로 아이를 잃게 된 여자친구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 했고요. 친구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녀는 결국 오자와 렌의 만행을 언론에 제보. 그렇게 그의 악마 같은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지만요. 그런데 때린 건 맞지만 배는 때리지 않았다고요? SNS를 통해 자신의 만행을 일부분만 인정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요. 결국 팬들의 외면은 물론 연예계에서 퇴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이 아무리 안 보이는 공간이라도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한 여자의 인생을 저렇게 짓밟습니까? 2019년 2월 중국 화이안시 남자친구 리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손 씨.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잘 살아. 깜짝 놀라 하천으로 달려간 손 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리 씨를 발견. 수영도 잘 못하는 그녀는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하천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에서 무사히 나온 건 죽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던 리 씨 혼자였습니다. 응? 리 씨를 구하려던 여자친구 손 씨는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우, 어떡해.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력을 다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헤엄을 못 쳐서 나오신 건가?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리 씨,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인 리 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손 씨는 리 씨와 크게 다퉜는데요. 이후 자리를 뜬 손 씨에게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리 씨. 그런데 이것은 페이크! 모두 남자친구 리 씨의 쇼였던 겁니다. 경찰이 하천 교각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추궁한 결과 손 씨가 자신을 구하려고 다가오자 리 씨는 오히려 그녀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겁니다. 왜?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손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리 씨는 혼자 빠져나와서요. 하천 교각 난간을 붙잡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오는 모습만 봐도 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라면. 그 여자친구가 또 수영 못하는 걸 잘 알았을 거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남자친구 리 씨는요. 아,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요. 결국 리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손방망이야. 2020년 12월 2일 러시아. 너튜버 스테니슬레이브 레시니코브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후원금 $1,000 쏴준다. 저걸 제안하는 놈도 이상하지만 설마 저걸 받아쓰려고? 스테니슬레이브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우리처럼 화를 네. 내기는커녕 자신의 여자친구 말렌티나를 발코니에 가둔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평균이요. 게다가 당시 발렌티나는 겉옷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와, 저거는 동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러시아 유명하잖아요. 막 물 뿌리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대로 얼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아니, 거지. 게다가 속옷바람이었다며. 후원금과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요. 여자친구를 혹한의 추위에 방치하는 사이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스테니슬레이브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게 명백히 살인이에요. 저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자, 여러분, 제 기사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아직은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뭐가 더 있어? 여자친구 발렌티나 시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망 요인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에? 뭐라고? 바로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스테니슬레이브가 그녀에게 폭행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 발렌티나는 원래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고요. 아니,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사람이 죽어? 반성 없이 저렇게 계속 뇌졸중 운운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네요. 또 하나의 사실은 사망 당시 네,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발렌티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임신 사실을 공개해 남자친구인 스테니슬레이브를 비롯해 구독자들까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구독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럼. 구독자들도 쓰레기인 거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의 생명과 바꾼 후원금 100만 원가량입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얘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칸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칸은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야?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체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처벌의 어떻게 의미가 살아? 2015년 1월 7일 중국 광저우 90대 노인 펑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비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펑 씨가 숨을 거두었다는 요양보호사 천이핑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식욕도 좋고 건강했던 이 펑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 사람이 맞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의 결정적 증언으로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공안에 신고, 이후 펑 씨의 사망 직후 사라진 한 사람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살인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펑 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펑 씨 사망 하루 전부터 펑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천이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술.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 노인네 죽였어요. 그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노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 공안 조사 결과 천이핑은 전문 자격증도 없던 가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 들어가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이핑은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펑 씨를 맡은 지 겨우 17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 그러고는 뻔뻔하게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월급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환자를 맞자마자 그러면 몇 시에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얘기죠. 한 달 안 채워도 받을 또 받으니까.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맡았던 다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요양보호사 천이핑이 펑 씨를 맡기 전 펑 씨의 친척 노인 두 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들 역시 천이핑이 맡은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닌 노인들의 단순 급사로 마무리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노인을 살해한 뒤 받은 월급은 3,000위안, 한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네요. 그리고 지난해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천이핑에게 사형을 선고, 지난 1월 3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자격조차 없는 악마 그 자체입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순이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순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순이.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야? 왜 쟤만 놔두고? 혼자 버려지자 겁에 질려 다급하게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매달린 허친슨.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고순이는 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냉정하게 속력을 냈습니다. 결국 허친슨은 자동차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내팽개쳐졌고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차 뒷좌석에서 다른 두 아이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순이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이네.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히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순이.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순이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순이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순이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